이 사진은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어떤 집안 여식이냐? 서현 씨는 고아원 출신이고 붕어빵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공주님 드실 거니까 더 바삭하게 구워드릴게요. 많이 추우시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방금 구운 거라 따뜻해요. 돈 없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날이 너무 차서 그래요. 자, 여기 다 치워요. 신부 들어왔어요. 아저씨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이거 내일도 팔아야 하는데. 우리 아빠가 좋아하던 건데. 정말 미안합니다. 도대체 누구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따봉 버튼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알려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머물길 바라겠습니다. 유난히 바람이 매서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식품기업 민국그룹의 한정국 회장이 사는 대저택은 그 크기만큼이나 서늘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은 윤이 나도록 닦여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국은 절뚝이는 다리를 지팡이에 의지한 채 창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낸 지 벌써 수십 년, 이 넓은 집의 주인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정국에게 하나뿐인 아들, 진우가 찾아온 것은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진우의 표정에는 비장함이 서려 있었죠. 정국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우가 먼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습니다. 정국은 눈썹을 꿈틀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재벌가 자제들의 결혼이란 을에 정해진 수순이 있는 법이니까요. 어느 그룹의 딸인지 학벌은 어디인지 묻기도 전에 진우가 덧붙인 말은 정국의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이름은 김서연이고요. 26입니다. 부모님은 안 계세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여기까지는 참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세상의 집안 배경이 무슨 대수냐고 짐짓 쿨한 척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죠. 하지만 이어진 아들의 말에 정국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꽉 쥐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민국그룹 본사 앞 사거리에서 붕어빵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순간 정국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어요. 붕어빵이라니요. 내 아들이 대한민국 식품업계를 좌지우지하는 민국그룹의 후계자가 고작 길거리 노점상 아가씨와 결혼을 하겠다니요. 정국은 기가 막혀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울컥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집안격이 있지. 어디 근본도 모르는 아이를 들이겠다는 거야? 뻔하지. 돈 냄새 맡고 우리 진우한테 들러붙은 수작이 아니고서야 이럴 순 없는 거잖아. 정국은 속으로 온갖 험한 말을 삼키며 아들을 노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눈빛이 정국의 가슴을 찔렀죠. 아들은 아버지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안다는 듯 정면으로 맞서고 있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사람을 조건으로만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평생을 약속한 겁니다. 아들의 그 당돌한 말에 정국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턱대고 반대했다간 이 녀석이 집이라도 뛰쳐나갈 기세였거든요. 정국은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사람답게 감정을 억누르고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래, 사람을 봐야지. 내가 그렇게까지 말한다면 내가 직접 어떤 아이인지 확인해 보겠다. 하지만 이것은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선전포고였죠. 정국은 아들이 돌아가자마자 비서를 호출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서류는 얇디얇았습니다. 김서연 26, 주소지는 옥탑방, 운영하는 점포는 민국그룹 본사 빌딩 앞 지하철역 출구 옆 인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정국은 서류를 탁 덮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정말 우리 진우가 말한 대로 괜찮은 아이인지 아니면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사기꾼인지. 정국은 은밀하게 사람을 불러 허름한 옷가지들을 준비시키고 분장까지 끝마쳤습니다. 며칠 감지하는 듯 떡진 가발, 색이 바래고 솜이 다 죽은 낡은 패딩 점퍼, 무릎이 툭 튀어나온 추리닝 바지였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정국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영락없는 노숙자의 몰골이었으니까요. 내 팔자에 이런 짓까지 하게 될 줄이야.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7시였습니다. 퇴근길 직장인들로 붐비는 민국그룹 본사 앞 사거리는 차가운 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습니다. 정국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지팡이 대신 낡은 나무 막대기를 짚은 채 지하철역 출구 쪽으로 절뚝이며 걸어갔어요. 찬바람이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죠. 저만치 환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작은 천막. 그곳이 바로 서연의 붕어빵 포장마차였습니다. 정국은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진 화단턱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그리고 매의 눈으로 포차 안을 주시하기 시작했죠. 포차 안에는 긴 생머리를 높이 질끈 묶고 눈에 띄는 진분홍색 목도리를 두른 젊은 청년이 쉴 새 없이 붕어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서연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날씨가 많이 춥죠? 서연의 목소리는 활기찼습니다. 손이 어찌나 빠른지 반죽을 붓고 파탕금을 넣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어요. 퇴근길에 지친 직장인들이 그녀의 붕어빵을 받아들며 하나같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슈크림으로 줘요. 우리 딸이 여기 거 아니면 안 먹는다니까. 네, 알겠어요. 공주님 드실 거니까 더 바삭하게 구워드릴게요. 손님들은 서연과 편하게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그 좁은 천막 안에는 묘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죠. 하지만 정국은 그 모습을 삐딱하게만 바라봤습니다. 장사꾼이 저 정도 상술은 기본이지. 겉으로 웃는 거야 누가 못해? 정국은 코웃음을 치며 옷깃을 여몄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추위는 더 매서워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구석에 쭈그려 앉은 정국을 힐끔 보고는 인상을 찌푸리며 피해갔습니다. 더러운 것을 본다는 듯한 경멸 어린 시선들. 정국은 평생 회장님 소리만 듣고 살다가 난생 처음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해보는 것이었죠. 자존심이 상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이 뜸해진 틈을 타 붕어빵을 정리하던 서연이 고개를 들어 정국 쪽을 바라봤습니다. 정국은 황급히 고개를 숙여 시선을 피했죠. 그런데 잠시 후 자박자박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국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자 눈앞에 김이 폴폴 나는 종이봉투와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내밀어졌습니다. 저기요, 어르신. 서연이었습니다. 그녀는 쭈그려 앉은 정국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있었어요. 진분홍 목도리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얼굴은 추위에 발그레했지만 눈빛만은 참 맑았습니다. 많이 추우시죠? 이거라도 좀 드세요. 방금 구운 거라 따뜻해요. 정국은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보통 노숙자가 가게 앞에 있으면 쫓아내거나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그런데 이 아가씨는 오히려 먹을 것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정국은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꾸했어요. 돈 없어. 안 사. 그의 거친 말투에도 서연은 방긋 웃어 보였습니다. 파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날이 너무 차서 그래요. 드시고 기운 내세요. 서연은 정국의 거칠고 때 묻은 손에 억지로 따뜻한 유자차 컵을 쥐어주었습니다. 컵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얼어붙은 손끝을 녹이고 순식간에 가슴까지 파고들었죠. 정국은 멍하니 그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연은 다시 포차로 돌아가며 밝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 드시고 더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정국은 손에 들린 붕어빵 봉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노릇하게 구워진 붕어빵 3마리.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팥향금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 맛은 묘하게도 옛날 기억을 건드리는 맛이었죠. 가난했던 시절 친구와 나눠 먹던 그 붕어빵 맛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잠깐의 동정일 뿐이야. 이런 애들이 더 위험해. 사람 마음을 살 줄 아는 여우인 게지. 정국은 애써 냉소적인 생각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붕어빵은 왜 이리도 뜨거운지 자기도 모르게 목이 메어왔습니다. 눈시울이 시큰해지는 것을 느끼며 정국은 황급히 붕어빵을 삼켰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방금 그 아이의 눈빛에는 계산이나 가식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죠. 밤이 깊어 포차가 문을 닫을 때까지 정국은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무거운 천막을 끙끙대며 정리하고 리어카를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죠. 대저택으로 돌아온 정국은 뜨거운 욕조에 몸을 담갔지만 서연이 건네준 유자차의 온기가 여전히 손끝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혼자 앉아 와인을 마시면서도 자꾸만 그 진분홍 목도리와 맑은 눈동자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만 보냐고 했지. 아들의 말이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정국은 와인잔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한 번으로는 모른다. 우연일 수도 있어. 그래, 내일은 좀 더 지독하게 굴어봐야겠어. 정국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났고 창밖에는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추울 거라는 예보가 있었습니다. 정국은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서재에 불을 끄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과연 서연은 정국이 준비한 다음 시험 앞에서도 그 따뜻함을 잃지 않을 수 있을까요? 며칠 뒤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는 저녁이었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도시의 하늘을 무겁게 짓누르고 아스팔트 위로는 빗방울이 쉴 새 없이 내리꽂히고 있었습니다. 퇴근길을 재촉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마저 빗소리에 묻혀버린 유난히 소란스럽고 차가운 밤이었죠. 민국그룹 한정국 회장의 대저택 드레스룸은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정국은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그 허름한 행색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초라한 행색으로 보이기 위해 사람을 시켜 실제 노숙자의 옷을 받아오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세탁을 하지 않았는지 악취가 스물스물 코를 찔렀죠. 이 짓도 2번 하려니 참 못할 짓이구나. 정국은 지팡이를 짚은 손에 힘을 주며 현관을 나섰습니다. 우산을 챙겨 들려던 비서의 손을 가로막으며 정국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죠. 아니, 오늘은 우산도 필요 없다. 비를 맞아야 진짜처럼 보일 테니까. 붕어빵 포장마차와 한참 떨어진 곳에 차가 멈춰서고 정국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정국의 정수리와 어깨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본사 앞 사거리로 향하는 길, 정국은 일부러 처마 밑을 피해 빗속을 걸었어요. 빗물은 금세 낡은 점퍼 속으로 스며들어 살갗을 차갑게 적셨고 불편한 다리는 습기 때문에 평소보다 더 욱신거려 왔습니다. 하지만 정국은 이를 악물고 걸음을 옮겼죠. 어디 한번 보자. 손님이 바글거리는 비 오는 날에도 내가 그 착한 척을 유지할 수 있는지. 사거리에 도착했을 때 정국의 몰골은 그야말로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빗물에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낡은 신발은 물을 먹어 걸을 때마다 질척거리는 소리를 냈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갈 곳 잃은 노숙자의 모습이었죠. 저 멀리 빗속에서도 환하게 빛나는 김서연의 붕어빵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포장마차 주변은 퇴근길에 따뜻한 간식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좁은 천막 안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있었고 밖으로 길게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빗소리 사이로 붕어빵 굽는 고소한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섞여 들려왔죠. 반면 길 건너편 민국그룹 계열의 프랜차이즈 붕어빵 매장은 한산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매장은 넓고 쾌적했으며 밝은 조명이 실내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고작 한두 테이블 뿐이었고 직원들은 무료한 표정으로 계산대를 지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정국은 그 대비되는 풍경을 씁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 회사의 매장은 파리만 날리는데 저 조그만 노점상은 궂은 날씨에도 문전성시라니. 기가 찰 노릇이군. 정국은 젖은 몸을 이끌고 포장마차 천막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천막 틈새로 새어나오는 따뜻한 김이 빗물에 젖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정국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람들이 빽빽하게 들어찬 천막 안쪽 구석으로 몸을 들이밀었습니다. 아우, 차가워. 뭐야?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정국의 젖은 옷깃이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성의 코트에 닿은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국에게 쏠렸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낡은 옷, 헝클어진 머리, 냄새나는 행색. 좁은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아저씨, 좀 조심 좀 하세요. 옷 다 젖었잖아요. 넥타이를 맨 중년 남성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정국은 짐짓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더 구석으로 웅크렸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의 반응을 냉철하게 살피고 있었죠. 이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던 시험 무대였으니까요. 그래,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지. 냄새나고 더러운 노숙자가 좁은 가게에 들어왔는데 누가 좋아하겠어. 자, 김서연. 넌 어떻게 나올 테냐? 포장마차 안은 불쾌한 침묵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좁은 공간이라 정국에게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금세 퍼져나갔습니다. 붕어빵을 기다리던 손님들은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함을 드러냈어요. 사장님, 여기 환기 좀 시켜야겠는데요? 냄새가 너무 나서 원. 저기요, 이분 좀 나가시라고 하면 안 돼요? 좁아 죽겠는데.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호소하는 것을 넘어 정국이라는 존재 자체를 혐오하는 날선 비난들이었습니다. 정국은 모자 아래로 서연의 모습을 곁눈질로 훔쳐보았습니다. 서연은 붕어빵 틀을 뒤집느라 분주한 손을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장사를 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의 불만은 곧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보통의 주인이라면 이 상황에서 정국을 쫓아내거나 적어도 밖에서 기다려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상식적인 대처였죠. 어서 나를 쫓아내라. 그래야 내가 산다.
돈을 벌려면 독해져야지. 정국은 속으로 그렇게 외치며 서연의 입이 열리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은 손에 쥐고 있던 꽃챙이를 내려놓고 항의하는 손님들과 구석에 힘없이 서 있는 정국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큰 눈망울이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단호한 빛을 띠기 시작했어요. 서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빗소리를 뚫고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붕어빵 금방 구워다 드릴게요. 서연은 손님들에게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붕어빵을 굽던 뜨거운 열기 속에서 한 발자국 걸어 나와 정국이 있는 구석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이 정국을 쫓아내러 가는 줄 알고 기대 어린 눈빛을 보냈죠. 하지만 서연의 행동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그녀는 정국의 젖은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어요. 할아버지, 비를 너무 많이 맞으셨네요. 이쪽 안으로 더 들어오세요. 거기는 비가 들이치잖아요. 정국은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따뜻한 손길에 몸이 굳어버렸죠.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아니, 사장님, 우리더러 이 냄새를 계속 맡으라는 거예요? 장사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돈 내는 손님은 우리인데. 한 손님이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서연은 그 손님을 향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지만 눈빛만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하지만 밖에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분도 저한테는 귀한 손님이에요. 비 피할 곳이 없어서 오신 건데 제가 어떻게 나가시라고 해요.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덧붙여 말했습니다. 정 불편하시면 죄송하지만 오늘은 다른 곳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돈을 내는 손님을 돌려보내고 돈도 안 되는 노숙자를 택하겠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정국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조그만 아가씨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참. 기가 막혀서. 갑시다가. 몇몇 손님들이 혀를 차며 우산을 펴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매출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나가는 손님들의 등 뒤에 대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가세요라고 깍듯이 인사할 뿐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 안에는 이제 몇 명의 손님과 정국만이 남았습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국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신이 꾸민 연극 때문에 이 아이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러왔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서연이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진분홍색 목도리를 주섬주섬 풀기 시작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비까지 오는 날씨에 덜덜 떨면서 겨우 추위를 달래줬을 그 목도리를 말이에요. 서연은 정국에게 다가와 그 목도리를 정국의 목에 정성스럽게 둘러주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빗물에 젖은 정국의 목덜미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거라도 하고 계세요. 옷이 너무 젖어서 감기 드시겠어요. 따뜻한 차 좀 드릴까요? 서연의 눈은 정국을 향해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이나 생색이 없었어요. 그저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에 대한 순수한 걱정과 연민만이 가득했죠. 정국은 목에 감긴 목도리의 감촉을 느끼며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 아이 대체 뭐란 말이냐? 정국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을 이익과 손해라는 저울로 사람을 평가해왔던 그였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관계는 가차없이 잘라내고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은 도태시키는 것이 기업가의 미덕이라 믿어왔죠. 그런데 고작 26살 가진 것이라고는. 붕어빵 기계 하나뿐인 이 아가씨가 그 신념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정국은 목이 메어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히기를 바랄 뿐이었죠. 서연은 빙그레 웃으며 붕어빵 3개와 종이컵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녹차를 담아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비 그칠 때까지 계셔도 돼요. 정국은 따뜻한 종이컵을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뜨거운 차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얼어붙은 몸을 녹였지만 그보다 더 뜨거운 무언가가 정국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이었고 동시에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대저택으로 돌아온 정국은 욕조에 몸을 담그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몸을 감싸고 있었지만 서연이 둘러주었던 그 까슬까슬한 목도리의 온기만큼 따뜻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국은 젖은 옷을 정리하던 비서를 물리고 침대맡에 앉아 창밖의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비는 여전히 그칠 줄 모르고 세차게 내리고 있었죠. 정국은 머릿속에서 서연의 단호했던 목소리를 되감아 보았습니다. 여기선 이분도 손님이에요. 그 한마디가 정국의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재벌 회장인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수많은 임원들, 조건과 배경을 따지며 접근하던 며느리 후보들. 그들과 비교하면 서연은 너무나도 작고 초라한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서연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당당해 보였죠. 정국은 침대 옆 협탁에 놓인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아내와 어린 진우,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진우 녀석이 사람 보는 눈이 나보다 나은 것 같소? 정국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의 찌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극한 상황에 몰리면 본성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아직이다. 아직 완전히 믿을 수는 없어. 정국은 애써 솟아오르는 감동을 누르며 이불을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진분홍 목도리의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국은 아주 오랜만에 꿈을 꾸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의 거리는 아직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살을 애는 듯한 겨울바람이 골목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고 있었죠. 서연은 낡은 알람 시계가 울리기도 전에 눈을 번쩍 떴습니다. 옥탑방의 외풍이 코끝을 시리게 만들었지만 이불 속에 더 머무를 여유는 없었어요. 서연은 익숙하게 두꺼운 양말을 겹쳐 신으며 하루를 시작했죠. 새벽 시장은 언제나처럼 치열하고 소란스러웠습니다. 상인들의 거친 목소리와 트럭 엔진 소리가 뒤섞여 활기가 넘쳤습니다. 서연은 자기 몸집만 한 밀가루 포대를 끙끙대며 수레에 실었어요.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도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지고 있었죠. 오늘 팥이 참 좋네요, 아저씨. 이걸로 앙금 만들면 손님들이 좋아하겠어요. 서연은 팥을 파는 상인에게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상인은 기특하다는 듯 덤으로 팥 한 줌을 더 얹어주었죠. 서연에게 붕어빵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가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기억 속 아버지는 늘 기름 냄새와 달콤한 빵 냄새를 묻히고 퇴근하셨습니다. 어린 서연을 번쩍 안아 올리며 우리 공주님, 아빠 왔다 하고 웃으시던 그 얼굴은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큰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만 했습니다.
회사 이름도 사고의 내막도 알려주지 않은 채 서둘러 고향을 떠났었죠. 그 일은 잊자. 잊어야 산다. 어머니는 그 말만 되뇌다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결국 서연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뉴스에서나 보는 어디선가 일어난 산업재해 정도의 막연한 아픔으로 남게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사오시던 그 붕어빵의 온기만큼은 가슴 깊이 새겨져 고단한 삶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연은 옥탑방 좁은 부엌에서 팥을 삶으며 다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온기를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서연은 낡은 수첩을 꺼내 그날의 매출 목표를 적어 내려갔어요. 하루하루가 전쟁 같은 삶이었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죠. 한편 민국그룹 본사 앞 사거리는 점심시간이 되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빌딩 숲에서 쏟아져 나온 직장인들이 335 짝을 지어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향하는 곳은 화려한 간판이 걸린 프랜차이즈 카페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하철역 출구 옆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서연의 작은 포장마차였죠. 사장님, 여기 슈크림 2개랑 팥 3개요. 줄이 기네요? 그래도 기다려야지. 이 집만큼 맛있는 데가 없으니까. 손님들은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길게 줄을 섰습니다. 서연은 쉴 새 없이 붕어빵 틀을 뒤집으며 손님들과 눈을 맞췄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덤으로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서연의 붕어빵은 어느새 SNS에서 민국그룹 본사 앞 인생 붕어빵이라는 별명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꽉 찬 붕어빵 사진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죠. 젊은이들은 인증샷을 찍어 올리며 서연의 친절함과 맛을 칭찬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었습니다. 길 건너편 통유리로 된 깔끔한 매장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남자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바로 민국그룹 계열사인 붕어빵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였습니다. 매장 안은 썰렁했습니다. 최신식 인테리어와 다양한 메뉴판이 무색하게, 손님은 고작 한두 테이블 뿐이었죠. 점주는 텅 빈 계산대를 두드리며 이를 갈았습니다. 저런 근본도 없는 노점이 내 손님을 다 뺏어가다니, 세금도 안 내는 주제에. 점주는 억울함에 가슴을 쳤습니다. 비싼 임대료와 가맹비를 내고 장사하는 자신과 달리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서연이 미워 견딜 수가 없었죠. 그는 결국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본사죠? 아니, 본사 앞 상황이 어떤지 알기나 합니까? 저 불법 노점 때문에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고요. 본사가 가맹점 보호도 안 해줍니까? 그의 항의는 거칠고 집요했습니다. 민국그룹 프랜차이즈 사업부 전화통에는 불이 났어요. 결국 이 민원은 실무진의 책상 위로 올라가게 되었죠. 민국그룹 본사 25층 전략기획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니터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자판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서연의 포장마차는 사람이 아닌 제거해야 할 리스크로 분류되고 있었죠. 실무 담당자는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본사 인근 비인가 노점 리스크 관리 방안이었습니다. 위생 민원 발생 가능성,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 통행 불편 초래. 담당자는 그럴싸한 단어들을 조합해 서연의 포장마차를 문제가 많은 시설물로 포장했어요. 이 보고서는 결제판에 끼워져 과장, 부장, 임원의 손을 거쳐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한정국 회장의 집무실은 고요했습니다. 정국은 책상에 쌓인 결제 서류들을 보며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다리 통증이 심해진 탓에 만사가 귀찮고 예민해져 있었죠.
회장님, 프랜차이즈 사업부에서 올라온 안건입니다. 본사 주변 환경 정비 건인데 가맹점주들의 민원이 거세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노안 때문에 깨알 같은 글씨를 읽는 것조차 피곤했죠. 본사? 거기가 지저분하다는 건가? 정국은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보고서의 요점만 간추려 대답했죠. 네, 불법 노점들이 난립해서 미관을 해치고 우리 계열사 매장 매출에도 타격을 준다는 내용입니다. 구청과 협조해서 정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는 서류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이 며칠 전 자신이 몰래 지켜보았던 그 따뜻한 붕어빵을 굽는 아가씨의 생계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였죠. 알아서 처리해. 회사 이미지에 먹칠하지 않게 깔끔하게. 정국은 만년필을 꺼내 서류 하단에 빠르게 서명했습니다. 사각거리는 펜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어요. 그 서명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채 정국은 다음 서류로 손을 옮겼습니다. 이것은 비극의 서막이었죠. 며칠 뒤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포장마차를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반죽은 동이 났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오늘 번 돈을 세어보며 안도하고 있었죠. 오늘도 무사히 끝났네. 내일은 더 춥다는데 옷 따뜻하게 입고 나와야겠다. 서연이 혼잣말을 하며 천막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청 단속반 트럭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등에는 단속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어요. 자자, 여기 다 치워요. 신고 들어왔어. 고함 소리와 함께 건장한 남자들이 서연의 포장마차로 달려들었습니다. 서연은 너무 놀라 굳어버리고 말았죠. 그들은 거침없이 천막을 걷어내고 집기들을 트럭으로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왜 이러세요? 저 아직 정리도 못했어요. 서연은 다급하게 남자들의 팔을 붙잡으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서연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붕어빵 기계가 덜컹거리며 바닥으로 기울어졌고 애써 만든 반죽통이 엎어지며 하얀 밀가루 반죽이 아스팔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이거 불법인 거 알고 장사한 거 아니야? 경고장 몇 번이나 보냈는데 무시하고 말이야. 저 받은 적 없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서연의 절규는 소음 속에 묻혔습니다. 사실 경고장은 옥탑방 우편함 구석에 처박혀 있었거나 바람에 날려갔을지도 모를 일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법과 원칙은 서연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엎어진 반죽을 손으로 쓸어 담으려 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하얀 반죽 위로 얼룩을 만들었어요. 안 돼요. 이거 내일 팔아야 하는데 우리 아빠가 좋아하던 건데. 서연의 입에서 쇳소리 섞인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혀를 차며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나서서 도와주는 이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밤은 그렇게 서연의 작은 희망을 짓밟고 있었죠. 같은 시각 정국은 본사에서의 늦은 회의를 마치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기사가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가 막히는지 사거리에서 속도가 줄어들었죠. 저기 무슨 일이 있나 보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국은 창문을 조금 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와 함께 누군가의 비명 섞인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국은 눈을 가늘게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지하철역 출구 옆 익숙한 장소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찢겨나간 비닐 천막, 바닥에 뒹구는 집기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주저앉아 울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잠깐 차 세워. 정국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기사가 놀라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정국은 지팡이를 짚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 아이는 아니겠지. 정국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인파를 헤치며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불길한 예감은 확신으로 변해갔죠.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여자는 분명 서연이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주던, 비 오는 날 자신을 위해 손님을 포기했던 그 착한 아이였어요. 단속반 직원이 들고 있는 서류철이 정국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색 공문서 상단에는 민국그룹의 로고와 함께 본사 요청에 따른 환경정비 협조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문서 번호 옆에는 익숙한 서명이 인쇄되어 있었죠. 바로 정국 자신의 친필 서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정국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자신이 무심코 사인했던 그 종이 한 장이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폭력의 근거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찢어진 천막 자락을 부여잡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잘못했어요. 제발 이것만은 가져가지 마세요. 그 처절한 목소리가 정국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정국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자신이 평생 지켜왔다고 믿었던 기업의 원칙이 사실은 가장 약한 사람의 목을 조르는 흉기가 되었다는 것을 목격한 순간이었죠. 단속반원들은 마지막으로 붕어빵 기계를 트럭에 실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들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거 가져가면 저 죽어요. 제발요. 그때 정국의 눈에 서연의 손이 보였습니다. 며칠 전 자신에게 붕어빵을 건네던 그 고운 손이 지금은 흙투성이가 되고 여기저기 긁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정국은 현기증을 느끼며 지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자신이 아들을 위해 시험하겠다고 했던 그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벼랑 끝까지 밀어버린 셈이었습니다. 정국은 주위 사람들의 시선도 잊은 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참혹한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정국의 뺨을 때렸지만 그는 추위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더 큰 한기가 몰아치고 있었으니까요. 서연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고 정국은 그 소리로부터 도망치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정국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서연은 자신을 짓밟은 명령의 주체가 그토록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노숙자,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될까요? 어둠이 깊어가는 사거리, 흩날리는 눈발 속에 남겨진 것은 부서진 붕어빵 포차와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뿐이었습니다. 민국그룹 본사 앞 사거리,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소한 붕어빵 냄새와 사람들의 온기로 가득했던 그곳은 이제 처참한 폐허처럼 변해 있었죠. 방금 전 구청 단속반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는 폭격을 맞은 듯 엉망이었습니다. 찢어진 비닐 천막은 바람에 힘없이 펄럭였고 찌그러진 붕어빵 틀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그 쓸쓸한 풍경을 비추고 있었죠. 서연은 그 난장판이 된 포장마차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흩어진 밀가루 반죽이 흙먼지와 뒤엉켜 굳어가고 있었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천막 기둥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죠.
서연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손바닥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너진 판자를 세우려다 긁힌 상처에서 붉은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연은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것만 같았죠. 아빠, 나 이제 어떡해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흐느꼈어요. 고아원에서 나와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마련한 세상에 하나뿐인 내 가게였습니다. 붕어빵을 굽는 동안만큼은 춥지 않았고 손님들이 맛있다며 웃어줄 때면 세상 부러울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것도 자신이 가장 존경했던 아버지의 기억이 서린 이 붕어빵이라는 작은 희망마저 짓밟힌 기분이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혀를 차며 힐끗거릴 뿐 아무도 넘어진 서연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감싸 쥐고 고개를 파묻었어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던 정국은 더 이상 회장의 권위도 며칠 전에 거짓된 노숙자 연기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을 먼저 산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내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잠시 후 정국은 평소와 같이 정장에 코트 차림으로 서연이 있는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참혹한 현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찢겨나간 천막 사이로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는 서연의 작은 등이 보였습니다. 정국은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하는 건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목을 가다듬고 조심스럽게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청년. 서연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죠.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또다시 단속반이 온 것은 아닌지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정국은 서연의 퉁퉁 부은 눈과 피가 맺힌 손등을 보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고쳐주며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나가다 보니 상황이 안 좋아 보여서요. 다친 데는 괜찮습니까?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정국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중년 남자의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목소리, 그리고 한쪽 다리를 불편해하며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모습. 서연의 기억 속에서 며칠 전의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 오는 날 쭈그려 앉아있던 그 노숙자 할아버지와 겹쳐 보였죠. 혹시 그때 그 어르신 아니세요? 정국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썰미가 좋군요. 맞습니다. 며칠 전에 따뜻한 음료랑 목도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서연은 긴장이 풀린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곧바로 부끄러움이 밀려왔는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그때는 제가 주제넘게 지금 꼴이 이래서 죄송해요. 대접해드릴 것도 없네요. 아닙니다. 사과해야 할 사람은 오히려 나인걸요. 정국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쓰러진 가스통, 흙투성이가 된 반죽 그릇들. 그는 지팡이를 한쪽에 세워두고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이거 혼자서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내가 좀 거들어주죠. 아니에요. 어르신 몸도 불편하신데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그냥 가세요. 서연이 손사래를 쳤지만 정국은 고집스럽게 무너진 천막 기둥을 잡았습니다. 늙고 병든 몸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무엇이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았거든요. 그때 빚진 음료수 값이라고 생각해요. 늙은이 고집 꺾으려 하지 말고. 정국은 끙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나무 판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서연은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정국의 진심을 느끼고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그럼 이것만 같이 세워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무너진 포장마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국은 불편한 다리를 이끌고 바닥에 흩어진 집기들을 주워 담았고 서연은 찢어진 천막을 테이프로 붙였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파고들었지만 묵묵히 함께 움직이는 그 시간만큼은 묘한 온기가 흘렀습니다. 정국은 힐끗 서연을 훔쳐보았어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씩씩하게 움직이는 그 작은 손이 어쩐지 너무나 안쓰럽고 대견해 보였습니다. 진우 녀석이 왜 이 아이를 마음에 담았는지 알 것 같구나. 정국은 속으로 생각하며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상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자 틈새에서 무언가 팔랑거리며 바닥으로 떨어졌죠. 낡고 빛바랜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정국은 허리를 굽혀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에 비춰본 그것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의 모서리는 닳아서 해져 있었고 색깔도 누렇게 변해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표정만큼은 선명했죠.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한 남자와 단아한 인상의 아내, 그리고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양손에 붕어빵을 하나씩 쥐고 있었고 남자는 그런 아이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죠. 행복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찍혀 있는 듯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들여다보던 정국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굴은? 정국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의 젊은 남자, 선한 눈매와 쑥스러운 듯한 미소.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정국은 그 얼굴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절친한 친구이자 동업자였던 김민철이었으니까요. 그거 제 보물 1호예요. 서연이 다가와 정국의 손에서 사진을 조심스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먼지를 털어내며 쓸쓸하게 웃었죠. 어릴 때 부모님이랑 찍은 유일한 사진이거든요. 아빠가 붕어빵을 참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저도 붕어빵 장사를 시작한 거고요. 서연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정국은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습니다. 설마 내가 민철이 딸이라고? 정국은 떨리는 손을 외투 안주머니로 가져갔습니다. 낡은 가죽 지갑을 꺼내는 손끝이 제멋대로 춤을 추듯 떨리고 있었죠. 지갑 깊숙한 곳, 그가 30년 동안 부적처럼, 아니 죄책감의 멍에처럼 지니고 다녔던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국은 서연이 들고 있는 사진 옆에 자신의 사진을 나란히 대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배경도, 인물도,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의 무늬까지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가진 사진은 아이가 중심이었고 정국이 가진 사진은 친구 민철이 중심이었을 뿐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찍은 것이 분명했죠. 그 순간 정국의 머릿속에서 봉인되어 있던 과거의 기억이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30년 전 매캐한 연기로 가득 찼던 그날 밤의 공장. 정국아, 빨리 나가. 여긴 곧 무너져. 화염에 휩싸인 공장 안 민철의 다급한 외침이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습니다.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기계를 돌리다 발생한 화재였습니다. 정국은 다리에 파편을 맞고 쓰러져 있었고 불길은 삽시간에 그를 덮치려 하고 있었죠. 그때 불길 속으로 뛰어든 건 민철이었습니다. 안 돼, 민철아. 너도 같이 나가야지. 난 틀렸어. 너라도 살아야지.
나가서 우리 정혜랑 서연이 좀 부탁한다. 제발. 민철은 온몸으로 무너지는 자재를 떠받치며 정국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굉음과 함께 공장이 무너져 내렸고 정국은 정신을 잃었죠.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친구는 이미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리고 정국은 비겁하게도 도망쳤습니다. 민철의 죽음이 자신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견딜 수 없어서, 남겨진 가족을 볼 면목이 없어서, 빚더미에 앉은 현실이 무서워서 사라진 친구의 아내와 딸을 찾지 않고 회피해버렸던 겁니다. 민철이 남긴 기술 노트 하나만을 쥐고 악착같이 성공만을 향해 달렸던 날들이었죠. 어르신? 왜 그러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서연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정국을 현실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정국은 멍한 눈으로 눈앞의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보였습니다. 서연의 눈매가 웃을 때 생기는 입가의 주름이 죽은 친구 민철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것을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정국은 지팡이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툭 하고 지팡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죠.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포차 기둥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사랑한다고 데려온 여자, 자신이 노점상이라며 무시하고 경멸했던 아이, 자신의 회사 이름으로 단속을 보내 생계를 짓밟아버린 이 가여운 청춘. 그 아이가 바로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 민철의 하나뿐인 핏줄이었다니. 하하. 정국의 입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고통과 함께 평생을 억눌러왔던 거대한 죄책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서연의 얼굴이 눈물에 번져 흐릿하게 보였죠.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서연이 놀라서 정국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정국의 팔에 닿는 순간 정국은 감전이라도 된 듯 몸을 떨었습니다. 차마 그 손을 뿌리칠 수도 잡을 수도 없었죠. 이 손은 자신이 지켜줬어야 할 손이었으니까요. 정국은 덜덜 떨리는 입술을 겨우 떼었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자네,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나? 네, 제 이름을 어떻게 해? 서연은 영문을 몰라 당황한 표정으로 정국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국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두 장의 사진이 겹쳐져 마치 하나의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과거의 죄와 현재의 벌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순간이었죠. 정국은 무너져 내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의 냉기보다 더 시린 후회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어르신, 서연의 비명 같은 외침이 들려왔지만 정국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국아 정혜와 서연이를 부탁해. 오직 불길 속에서 외치던 친구의 마지막 목소리만이 귓가를 맴돌 뿐이었죠.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정국은 바닥을 짚은 채 오열했습니다. 친구의 딸을 지키기는커녕 제 손으로 벼랑 끝까지 몰아넣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천하의 한정국 회장은 그저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밤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와 찢어진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서연과 죄책감에 무너져 내린 정국. 두 사람 사이로 지독하게 시린 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을 정국은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서연의 눈에 비친 정국의 모습은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 무언가 엄청난 비밀을 품고 무너져 내리는 한 인간의 절규처럼 보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물었죠. 도대체 누구세요? 정국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그저 흐느끼는 등만이 어둠 속에서 처량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잔뜩 올라왔던 감정을 가까스로 진정시킨 정국은 마른 침을 삼키며 눈앞의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국은 목이 메어와 지팡이를 쥔 손에 잔뜩 힘을 주었죠. 할 얘기가 있는데 잠시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나? 정국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낯선 중년 남자를 응시했어요. 분명 처음 보는 말끔한 차림새의 신사였지만 어딘가 낯익은 목소리와 절뚝이는 걸음걸이가 그녀의 기억을 자극했죠. 누구세요? 저를 아시나요? 서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러자 정국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민국그룹 회장 한정국입니다. 그 말은 차가운 공기 속으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서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뉴스나 신문에서 얼핏 들었던 이름, 대한민국 식품업계의 거물이라는 그 회장이 왜 이 초라한 철거 현장에 서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정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까지 포차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노숙자가 바로 나였죠. 서연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비 오는 날 젖은 몸을 떨던 노숙자 할아버지, 사람들이 냄새난다고 피할 때 자신이 목도리를 둘러주었던 그 사람. 회장님이 왜 제 가게에? 서연은 뒷걸음질 치며 물었습니다. 배신감인지 혼란인지 모를 감정이 그녀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정국은 서연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피하지 않고 평생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낡은 비밀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나는 진우의 앱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연 씨의 아버지 민철이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고요.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죠. 자신의 남자친구 진우의 아버지가 민국그룹 회장이라는 사실보다도 서연이 아버지, 그저 공장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전해 들었던 그리운 그 이름이 더욱 숨을 먹게 했습니다. 정국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30년 전 그날의 뜨거웠던 불길 속으로 기억을 되돌렸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식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죠. 정국의 눈가에 물기가 어리기 시작했습니다. 납기일을 맞추려고 밤새 기계를 돌리던 날이었어요. 내 욕심이 과했지. 안전장치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했으니까. 정국은 고통스러운 듯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은 멍하니 입을 벌린 채 그의 입술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치 그날의 화마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죠. 잠깐 눈을 붙인 사이에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나는 다리가 끼어 꼼짝도 할 수 없었어요. 연기에 질식해 정신을 잃어가던 그때 누군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정국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철이었어요. 그대로 달려갔으면 살 수 있었는데 나를 구하겠다고 그 뜨거운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서연의 눈에서도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이었으니까요. 정국은 쉰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내 다리를 짓누르는 무너지는 잔해를 온 힘을 다해 드러내어 온몸으로 막아내며 나를 밖으로 밀어냈어요. 그러면서 소리쳤습니다. 정국아, 너라도 살아, 제발 살아서 내 아내랑 서연이를 부탁해. 그게 민철이의 마지막 유언이었어요. 정국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긁으며 끼익 소리를 냈죠. 그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어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었습니다.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민철이는 한줌 재가 되어 돌아오지 못했고 나는 친구의 목숨값으로 살아남은 비겁한 생존자였고요. 서연은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아버지가 단순히 사고를 당한 게 아니라 친구를 구하다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친구가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 후로 나는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정국은 자주 섞인 목소리로 고백을 이어갔습니다. 날마다 찾아오는 빚쟁이들에 쫓기다 민철이가 남긴 기술 노트, 그 아이디어로 빵을 만들고 과자를 구웠어요. 회사가 커지고 돈이 쌓일수록 죄책감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래서 더 악착같이 성공에 매달렸는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야 민철이한테 덜 미안할 것 같아서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죠. 정국은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가장 부끄러운 고백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망가진 포차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 자리를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도 저였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충격이 서렸어요. 가맹점주들이 민원을 넣었고 저는 서류도 제대로 보지 않고 사인했어요. 본사 앞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그 한마디가 서연 씨의 삶을 짓밟는 줄도 모르고 정국의 목소리는 이제 흐느낌에 가까웠습니다. 서연 씨가 민철이 딸인 줄도 모르고 친구가 목숨 바쳐 지켜달라고 부탁한 딸을 내 손으로 내쫓고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다니 나는 짐승만도 못한 놈입니다. 그 순간 정국이 쥐고 있던 지팡이를 옆으로 내던졌습니다. 쨍그랑 지팡이가 차가운 보도블록 위를 굴러갔죠. 불편한 다리가 중심을 잃고 휘청이더니 이내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놀라 소리쳤지만 정국은 바닥에 이마를 댈 듯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에 손꼽히는 회장이 길거리 포장마차 자리에서, 그것도 26살 어린 아가씨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지나가는 바람조차 숨을 죽일 만큼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국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평생을 억누르고 살아온 죄책감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민철이가 살았어야 했는데 염치 없이 용서를 빌 자격도 없다는 거 압니다. 그냥 내 목숨이라도 내놓으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정국의 등 위로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거대 기업의 총수가 아니라 그저 친구를 잃고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아온 늙고 병든 한 남자에 불과했죠. 서연은 멍하니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어요. 원망해야 마땅했습니다. 아버지를 죽게 하고 어머니를 병들게 하여 자신을 고아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기껏 읽어놓은 붕어빵 장사마저 망쳐놓은 장본인이니까요.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며 멱살을 잡아야 정상이었죠. 하지만 서연의 눈에 들어온 건 덜덜 떨고 있는 정국의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던진 지팡이였죠. 아버지가 목숨을 바쳐 구해낸 다리. 비록 절뚝거리지만 아버지가 지켜낸 생명이 거기 있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몸을 굽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일어나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했습니다. 정국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제발 일어나세요, 회장님. 서연이 다가가 정국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거칠었지만 따뜻했어요. 정국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눈은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원망보다 더 깊은 슬픔과 이해가 담겨 있었죠.
회장님이 살아남으신 건 회장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서연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정국의 가슴에 비수처럼, 아니 따뜻한 햇살처럼 박혔습니다. 30년 동안 그 누구에게도 듣지 못했던 말, 스스로에게조차 해주지 못했던 용서의 말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친구를 살리고 싶으셨나 봐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소중한 친구니까. 서연은 눈물을 훔치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이 살아계셔서 다행이에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 훌륭하게 살아서 아버지 기술로 이렇게 큰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시고 뿌듯해 하셨을 거예요. 정국은 아이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늙은 회장의 통곡 소리가 텅 빈 거리를 메웠어요. 서연은 그런 정국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토닥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말이죠. 하지만 제 포장마차 부신 건 용서 안 할 거예요. 서연이 짐짓 엄한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갚으세요. 죄책감으로 말고 아버지가 살려주신 목숨값만큼 앞으로 저랑 그리고 힘든 사람들한테 잘하면서 갚으세요. 그게 아버지가 진짜 원하시는 걸 거예요. 정국은 떨리는 손으로 서연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거칠고 트고 상처투성이인 손. 하지만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정국은 바닥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서연이 부축해 주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춥지 않은 훈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차 한 대가 급하게 멈춰 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서연 씨, 진우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죠. 정국과 서연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정국의 눈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편안함이 서려 있었고 서연의 얼굴에는 새로운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어둠이 짙게 깔린 저녁 8시, 한정국 회장의 대저택 식탁에는 낯선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평소라면 샹들리에 불빛 아래 차가운 정적만이 흘렀을 그곳에 오늘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죠. 정국은 식탁 상석에 앉아 맞은편에 나란히 앉은 아들 진우와 예비 며느리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은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어요. 잔뜩 긴장해서 어깨가 굳어있는 모습이 안쓰러우면서도 그 눈빛만은 맑고 깊었죠. 정국은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는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오늘은 그냥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어서 불렀어요. 아버님 말씀 편히 하세요. 그 한마디에 정국이 환하게 웃었고 서연도 조심스레 숟가락을 들고 따뜻한 밥 한 술을 떴죠.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어색하지만 소중한 첫 식사였습니다. 몇 숟가락 뜨지 않아 정국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져서 더는 밥을 넘길 수가 없었거든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쥐었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했던 말들, 그리고 내 아버지 민철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여기서 다 털어놓으마. 서연은 밥 먹던 손을 멈추고 정국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에는 원망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들을지 기다리는 차분함이 담겨 있었죠. 정국은 시선을 잠시 허공에 두었다가 30년 묵은 기억을 하나둘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천재였다. 내가 가진 건 욕심뿐이었지만 민철이는 기술과 따뜻한 마음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 정국의 목소리는 조금씩 떨려 나왔어요.
공장 화재가 나던 밤 불길 속에서 자신을 밀쳐내던 친구의 마지막 외침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했죠. 내가 살아남은 건 기적이 아니었다. 그건 내 아버지가 내게 준 덤이었어. 그런데 나는 그 덤 같은 목숨으로 욕심만 채우며 살았다. 내 아버지가 남긴 기술로 회사를 키우면서도 정작 그 기술의 주인인 너를 길바닥으로 내몰았지. 정국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천하의 민국그룹 회장이 자식 버린 아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울고 있었죠. 아버님, 이제 그만 마음 쓰셔도 괜찮아요. 더 이상은 저희 아버지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정국의 주름진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직하게 말을 이었어요. 살아남으셨으니까 그 목까지 잘 사셔야죠. 아버지가 못다한 삶까지 회장님이 대신 따뜻하게 채워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유일한 속죄예요. 그 말에 정국은 억눌렀던 감정이 터져나와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회장의 권위가 26살 아가씨의 용서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진우가 붉어진 눈시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갚아나가요. 민철 아저씨의 빚, 그리고 서연이가 겪은 외로움까지. 이제는 우리가 가족이 되어서 채워주면 되잖아요. 정국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저택의 차가운 공기는 어느새 사라지고 세 사람 사이에는 뜨거운 진심만이 오가고 있었죠. 식탁 위 된장찌개는 다 식어버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 민국그룹 본사 강당에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 위에 선 정국은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 표정은 비장했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원고를 읽는 대신 마이크 앞에 서서 깊이 허리를 숙였죠. 저는 오늘부로 민국그룹 회장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지난 30년간 회사의 성장이라는 명목하에 외면해왔던 안정과 상생의 가치를 되찾으려 합니다. 정국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공장 화재 사고의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친구 김민철의 이름을 딴 재단 설립을 공식화했죠. 이 재단은 산업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부모 없이 홀로 세상에 남겨진 아이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제 사재를 모두 털어서라도 다시는 제2의 서연이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TV 뉴스를 통해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벌 회장의 은퇴 선언이 쇼가 아니라 뼈를 깎는 반성이라는 것이 화면 너머로도 전해졌으니까요. 한편 진우는 경영 일선에 나서며 회사의 체질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바로 프랜차이즈 상권 문제였죠. 본사업 1km 이내 노점 단속 지침, 이거 당장 폐기하세요. 대신 상생 협약서를 만드세요. 임원 회의실에서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매출표만 쳐다봤을 임원들도 이제는 진우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우는 서류를 탁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우리 붕어빵이 맛있으면 손님은 옵니다. 힘없는 노점을 쫓아내서 매출 올리는 거, 그거 우리 아버지 시대에서 끝내야 합니다.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날 이후 민국그룹 계열사들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노점상들을 위한 위생 교육을 지원하고 재료를 원가에 공급하는 동행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죠. 진우는 늦은 밤까지 사무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문득 창밖을 내려다보곤 했습니다. 저 멀리 사거리 한 구석,
작게 반짝이는 포장마차 불빛이 보였거든요. 진우는 그 불빛을 보며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불빛이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정국은 회장실을 비우고 나오는 길, 텅 빈 책상을 한번 쓸어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자리였지만 미련은 없었죠. 오히려 지팡이를 짚고 나서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친구 민철에게 떳떳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다시 매서운 바람이 부는 겨울밤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민국그룹 본사 앞 사거리 풍경은 예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지하철역 출구역, 깔끔하게 정비된 노점 구역에는 서연인의 붕어빵이라는 예쁜 나무 간판이 걸려 있었죠. 천막 안은 훈훈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붕어빵을 굽는 사람의 뒷모습이 어딘가 낯익으면서도 어설펐습니다. 낡은 패딩 점퍼에 털모자를 눌러 쓴 중년 남자가 끙끙거리며 반죽 주전자를 기울이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아버님, 반죽이 또 넘쳤잖아요. 서연이 까르르 웃으며 달려와 주전자를 받아들었어요. 정국은 머쓱한 듯 털모자를 고쳤으며 허허 웃었죠. 이게 참 결제 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어렵구나. 민철이는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했나 몰라. 정국은 이제 회장님이 아니라 붕어빵 가게의 수습 직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팡이는 한쪽 구석에 세워두고 불편한 다리로도 부지런히 파탄금을 퍼 나르고 있었죠. 손에는 밀가루가 하얗게 묻어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대저택에 있을 때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때 천막을 걷고 진우가 들어왔습니다. 퇴근하자마자 달려왔는지 정장 차림에 넥타이만 느슨하게 푼 상태였죠. 아버지, 또 사고 치셨어요? 제가 할게요. 이리 주세요. 진우가 익숙하게 장갑을 끼고 붕어빵 틀 앞에 섰습니다. 셋이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 좁은 포장마차가 꽉 찼죠. 지나가던 손님들이 힐끗거리며 물었습니다. 어머, 오늘은 세 분이 다 나오셨네요? 가족이신가 봐요? 그 질문에 세 사람은 동시에 동작을 멈췄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서연이 가장 먼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우리 시아버님이랑 남편이에요. 붕어빵 굽는 건 제가 제일 선배고요. 시아버님이라는 말에 정국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그는 짐짓 헛기침을 하며 각 구운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 손님에게 건넸죠. 자, 여기 있습니다. 팥은 듬뿍 넣었으니 뜨거울 때 드세요. 손님이 가고 난 뒤 정국은 포장마차 벽면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과 최근에 찍은 컬러 사진 한 장이 나란히 붙어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민철과 정국이 어깨동무를 한 사진, 그리고 지금의 정국, 진우, 서연이 붕어빵을 들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행복이 공존하는 그 작은 벽면이 정국에게는 세상 그 어떤 미술관보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아버님, 이거 드세요. 아까 터진 건데 맛은 엄청나요. 서연이 못난이 붕어빵 하나를 정국에게 내밀었어요. 정국은 그것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팥향금이 입안 가득 퍼지며 얼었던 몸과 마음을 녹여주었죠. 맛있다, 정말 맛있어. 민철이가 해주던 그 맛이야. 정국의 말에 진우와 서연이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는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비닐 천막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했죠.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늦게나마 가족이라는 이름을 연습해가는 세 사람의 그림자가 눈 내리는 거리 위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붕어빵 냄새가 눈 내리는 거리로 은은하게 퍼져나갔어요.
먼 길을 돌고 돌아 만난 인연이 비로소 진짜 식구가 되는 참으로 따뜻하고 배부른 겨울밤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차갑던 겨울 공기가 조금씩 녹아내리며 오래된 죄책감과 외로움이 따뜻한 숨으로 바뀌는 시간을 함께 걸어온 느낌이었어요. 정국은 끝내 피하고만 싶었던 과거와 마주하다가 서연의 용서 앞에서 늦게라도 자신을 내려놓는 법을 배웠지요. 상처난 두 사람이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 혈연보다 깊은 함께의 마음이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말하지 못한 미안함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괜찮은 척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 한 사람의 품이 우리를 다시 살아보게 만드는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눈 내린 저녁,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붕어빵 냄새처럼 마음을 덮여주는 얼굴이 떠오르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사람이 떠오르신다면 댓글로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나눠주세요. 오늘도 봉숭아 물빛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